안녕하세요. 미스티수입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쌍둥이 자매나 형제분들 계신가요? 미국 막장 드라마에서도 이런 쌍둥이들을 클리셰로 자주 등장시키는데요. 일란성 쌍둥이예요. 똑같은 외모로 한쪽이 못된 일을 하고 다녀서 착한 쪽이 오해를 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둘이 소소하게 투닥거리거나 사생결단까지 가는 일도 있는데 결국엔 혈연이라서 애증으로 마무리하는 게 옵션이죠.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아주 지독하게 얽힌 쌍둥이 자매 이야기인데요. 이 스토리 속의 빌런은 누구일까요? 1996년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써니와 진아한입니다. 먼저 둘은 5분 차이로 태어났어요. 써니가 언니고 진아가 동생입니다. 쌍둥이는 원래 따로 살고 있었다가 3살 때 아버지가 다른 여성을 만나면서 아이를 어머니에게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둘 다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먹을 게 부족해서 쌍둥이 둘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결국 상황이 너무 힘들어져서 생활비 때문에 사채도 쓰게 되는데 이 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오면서 계속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집에 잘 안 들어오게 됐어요.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이고 부모님도 안 계시는 상황에 사채업자들이 계속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둘은 생존을 위한 경쟁도 하지만 결국엔 서로를 아주 의지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쌍둥이의 엄마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회복해보기 위해서 이민을 결심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하죠. 새로운 시작을 꿈꿨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어머니 김 씨는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닙니다. 남자친구도 만났고요. 그러다가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깊이요. 그리고 생계를 목적으로 호스티스로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걸로 돈을 벌면 또 카지노에 갔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쌍둥이는 계속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약간 묘한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가끔 집으로 돌아와서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면 써니가 엄마를 잘 다독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써니에겐 화를 잘 안 냈다고 해요. 이것 때문인지 진아가 생각할 땐 엄마가 언니를 편애한다고 느끼게 만들었거든요. 몇 년 후에 쌍둥이가 13살이 됐을 때 엄마는 이 둘에게 갑자기 간단하게 짐을 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의 국경까지 운전해서 가는데요.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집 앞에 내려줍니다. 쌍둥이의 이모 집이었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라고 엄마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쌍둥이의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쌍둥이들의 감정은 회오리 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로 한참 예민할 나이잖아요. 이 시기에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다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둘은 이모 집에서 지내면서 심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 쌍둥이들의 흔한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싶은 것의 절반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이 가족의 친구인 진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잘 구분할 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엔 거의 통제불능처럼 보였다고도 얘기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둘은 서로를 질투하고 경쟁합니다. 15살이 되던 해에 둘은 한번 싸웠는데 써니가 진아의 허벅지를 펜으로 찌르면서 끝난 적도 있었죠. 동생인 진아는 모든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성격의 차이도 있었는데 써니가 좀 더 외향적인 타입이었죠. 모두에게 굉장히 쉽게 다가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진아는 써니와 같은 점수를 받으려면 2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지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했죠. 이런 경쟁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쌍둥이 둘은 공동수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은 이제 끝난 것 같았죠. 써니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라번 대학교로 진학합니다. 진아도 대학교에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 4년 동안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순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로 미 공군으로 입대하는데요. 텍사스의 한 공군기지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진아는 군대의 엄격한 규율과 환경에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왔거든요. 아주 높은 강도의 체력 훈련이었는데 이걸 주 6일 동안 받았습니다. 지금의 텍사스는 아주 큰 도시이지만 당시의 공군기지 근처는 군인 중심의 작은 도시 느낌이었어요. 밖에 나가도 뭐가 없었어요. 좀 고립된 느낌이었죠. 진아는 한 달 만에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군대에 입대하면
최소로 2년은 복무해야 했습니다. 명예 제대든 불명예 제대든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했는데 근데 불명예로 제대하면 앞으로 다른 곳에서는 합법적으로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탈영하면 범죄자가 되고요. 진아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쌍둥이 언니인 써니랑 비교했을 땐 실패자가 된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다 한 가지 묘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지휘관에게 다가가 말해요. 저 레즈비언입니다. 라고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근데 당시에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법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클린턴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이었는데요. 군대에서 이런 성적 지향성을 밝힐 수 없게 하는 게 법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진아는 이렇게 전역했어요. 이렇게 군을 나온 진아는 집도 없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돈도 벌고 집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데요. 블랙잭 딜러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레이크사이드에 있는 한 리조트였어요. 이 직업이 팁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진아가 일하고 있던 어느 날 한 동료가 걸어와서 말을 겁니다. 진아, 오늘 끝나고 우리랑 같이 한잔할래? 몇 시에 끝나니? 진아는 30분 뒤에 퇴근할 거라고 얘기했고 동료들의 퇴근까지는 1시간 반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진아는 기다리겠다고 대답합니다. 퇴근한 진아는 1시간 반 동안 시간을 때우려고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배는 고프지 않아서 밥을 먹으러 가기엔 좀 그랬고 이제 곧 술 마시러 갈 거니까 바에 가기에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눈앞에 아주 화려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쉬워 보이는 게 있었죠. 바로 블랙잭 테이블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만약에 게임을 진행한다면 카지노에 처음 온 손님들보다는 내가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진아는 블랙잭 테이블로 걸어갑니다. 배팅을 시작했고 순식간에 그날 9시간 일해서 번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여기서 진아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멈출지 아니면 돈을 더 인출해서 게임을 더 할지요. 혹시 만회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아는 ATM으로 가서 출금을 합니다. 하루 최대치인 $300를 전부 뽑았어요. 그리고 그걸 또 순식간에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아는 화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건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동료들이 다가와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지만 진아는 이걸 거절합니다. 대신 다음날 아침이 오길 기다렸어요. 진아는 아침에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바로 가서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합니다. $4,000 정도였어요. 그리고 카지노가 열기도 전에 블랙잭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큰 돈을 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전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이게 패턴이 돼요. 출근해서 돈을 벌고 번 돈을 카지노에서 다 잃고 엄마랑 똑같아졌죠. 진아는 가족들이랑 친구들에게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조 지폐를 쓰고 신용카드를 훔쳐서 썼죠. 이 금액이 4천만 원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산더미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진아는 수면제랑 술을 같이 마시는 등 위험한 짓도 벌입니다. 진아는 점점 현실 감각이 없어져요. 아주 크게 한 건 하는데요. 이모부 돈을 $10,000나 훔친 거예요.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을 해줬던 그 이모부예요. 이모부는 진아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진아는 징역 10일 그리고 보호관찰 3년에 선고받았고 훔친 돈을 모두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징역을 마친 진아는 또 갈 곳이 없어졌어요.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딱 한 명. 써니였습니다. 바로 연락을 했고 써니는 자기 집으로 와서 같이 살아도 좋다고 했어요. 당시 써니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얼바인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미국 탑3 안에 드는 부자 동네였어요. 그리고 동네를 보시면 톤이 조금 비슷해요. 여기가 계획도시로 조성된 곳이라서 이렇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해에 살인사건은 한 건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치안과 평판이 아주 좋은 동네라고 합니다. 써니는 나도 그들과 비슷해 보여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좀 들었다고 해요. 특히 써니가 다니던 학교는 LA의 부잣집 아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왠지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겉모습에 엄청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는 아파트에 살고 흰색 BMW를 렌트해서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옷과 핸드백을 들고 다녀요. 부잣집 친구들이랑 계속 어울려야 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죠. 일을 하다 보니 성적은 떨어지고 장학금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 좋은 소문만 생기고 대학을 그만두게 됐어요. 이후에 써니는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시 진학을 했는데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서 여기도 중퇴하고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아에게 연락이 왔을 때 약간 기분이 좋았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계속 경쟁하던 사이이긴 했지만 함께하면 에너지가 넘쳤던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 행복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둘은 이제부터 끝없는 싸움을 시작해요. 써니는 진아를 12번이나 내쫓았어요. 사소한 이유들이었죠.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거나 식사 당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들이었어요. 1996년 5월에는 플라센티아에 있는 써니의 아파트로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자매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이걸 이웃들이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써니가 진아 얼굴에 휴대폰을 던져서 코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진아는 자신이 체포될 줄 알고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잖아요. 아니 근데 경찰이 써니를 데려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써니에게도 영장이 나와 있던 상태였어요. 3년 전에 써니가 친구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1,300달러 정도 쇼핑을 한 게 신고당한 상태였습니다. 고급 란제리, 디자이너의 청바지, 신발, 선글라스 같은 걸 샀어요. 경찰 신문을 받을 땐 그 친구는 부자라서 그 정도 금액은 신경 쓰지 않을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렇게 경찰에 잡혀가기 전에 써니는 진아에게 한마디를 남기는데요. 집에 가면 바로 쫓아내겠다는 엄포였어요. 써니는 벌금형을 받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집에 남겨진 진아는 좀 무서웠죠.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써니가 경찰서에 가 있는 동안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내가 써니가 되어야겠다 라는 계획을요. 그렇게 진아는 써니의 지갑, 여권, 신용카드 그리고 그녀의 차키를 챙겼습니다. 써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차를 몰고 샌디에고의 전 남자친구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남자친구의 수표를 훔쳐서 경찰에 신고를 당합니다. 또 교도소에서 풀려난 써니도 진아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요. 결국 판사는 진아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하루에 5시간씩 밖에 나가서 일하도록 선고했습니다. 진아는 이 5시간 일하는 중에 도망을 칩니다. 네, 갈수록 엉망진창이죠. 진아는 니키와 리타라는 두 자매가 운영하는 엘카온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진아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걸 달성하고 언니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진아가 도착한 숙소에는 아치라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16살이었어요. 부모가 없이 어렵게 자랐지만 진솔하고 다정한 성격이었습니다.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였어요.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요시, 15살이고 라오스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처럼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치는 동네에 새로 온 파란색 머스탱을 보고 누구 차인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6살 나이가 많은 좀 신비로운 느낌의 진아를 소개받았습니다. 낭만적인 느낌의 끌림은 없었지만 어딘가 위험한 분위기에 조금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두 사람은 금방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았고 어느 순간 아치는 자신의 발에 있는 상처를 진아에게 보여줬습니다. 실수로 총에 맞아서 생긴 상처였는데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진아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진아는 아치에게 물어봤죠. 자기 방어용으로 필요해서 그런데 혹시 작은 총을 구해줄 수 있느냐고요. 아치는 사촌에게 부탁해서 작은 권총을 60달러에 구해다 줍니다. 그 중에 10달러는 수수료로 챙겼어요. 며칠 후 아치와 요시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어요. 학교엔 이미 좀 늦은 상태였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진아에게 학교까지 태워줄 수 있는지 물어봤죠. 이때 진아는 좀 색다른 제안을 합니다. 학교는 어차피 늦었으니까 오늘 그냥 바람 쐬러 갈래? 이런 식으로요. 얼바인에 한번 가보는 거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차로 1시간 반 정도만 가면 됐거든요. 태어나서 샌디에고 밖을 한 번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아치는 이 제안이 아주 솔깃했습니다. 근데 진아랑 그 정도로 친한 건 아니었어요. 좀 어색한 기운이 있었거든요. 알고 지낸 지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지난 상태였거든요. 망설이는 둘을 보고 진아는 부탁이라면서 도와주면 100달러를 주겠다고 덧붙입니다. 언니네 집에 들려서 짐을 챙기는 간단한 일이라고 얘기했죠. 아치와 요시는 이 말에 바로 승낙을 합니다. 아치는 조수석에 앉았고 요시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이 둘은 지금 자신들이
살인 계획에 휘말렸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죠. 얼바인으로 가는 길에 진아는 거기서 살면서 있었던 일을 둘에게 얘기합니다. 아시안 갱단에게 폭행당했던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갱단들이 지금 언니 집 근처에 있을 수도 있어서 자기 물건을 가져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혹시 누구를 기절시켜 본 적 있어? 라고요. 근처에 도착한 그들은 마트에 잠깐 들르는데요. 이런 걸 구매합니다. 덕테이프, 노끈, 장갑, 그리고 감자 1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아치랑 요시는 진아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걸 사느냐고요. 진아는 갱단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근처의 조용한 공원으로 가는데요. 거기서 총 앞에 감자를 달아봅니다. 그 감자는 소음기용이었던 거죠. 아치는 차 안에 앉아서 총을 한 발 쏴봅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쏴본 거라고 나중에 증언하기는 해요. 그리고 셋은 써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합니다. 그리고 단지 앞에 차를 세웠어요. 진아는 먼저 임대사무실로 가서 자신이 써니라고 얘기하면서 여분의 열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작전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총을 챙기기로 결심하고 아치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써니를 죽여줄 수 있어? 아치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며 요시에게 말했죠. 그래, 그럼 넌 어때? 요시도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했죠. 진아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핸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치와 요시는 겁이 났어요. 이 미친 사람이 혹시 우리들을 해치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아치는 글로브박스에 있던 총을 바로 꺼냅니다. 근데 진아는 이걸 자기의 요청을 받아들인 걸로 착각했어요.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아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 미자 둘은 진아의 계획에 휘말리게 됩니다. 진아는 차에 남아 있었고 아치는 써니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써니의 룸메이트 헬렌이 나왔어요. 혹시 잡지 필요하신가요? 헬렌은 거절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차로 돌아간 아치는 진아에게 지금 집에 한 명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진아는 자기랑 닮은 것 같은지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라고 했고 이번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배가 고파졌고 버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20분쯤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안에 있던 헬렌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잡지 판매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2명이었습니다. 아무튼 사지 않겠다고 괜찮겠다고 얘기하고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문을 닫기도 전에 2명의 10대 소년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아치는 헬렌의 왼쪽 관자놀이에 총을 겨눕니다. 조용히 하고 바닥에 엎드려 라고 소리를 질러요. 울먹이는 헬렌을 써니라고 착각했던 아치는 조용히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죠. 진아에게 지시받은 대로 노끈으로 손목을 묶고 덕테이프로 입을 막았습니다. 써니는 그때 화장실에 있었어요.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바로 911로 신고를 하고 있었죠. 아치는 요시에게 다른 방을 둘러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화장실에 써니가 핸드폰을 들고 있던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얼굴에 총을 겨누며 경찰에 신고했는지 물어봅니다. 써니는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얘기하죠. 원하는 거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요. 아치는 써니에게 달려와 손목을 묶고 덕테이프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두 여성을 욕조 안으로 이동시켰어요. 그리고 진아의 물건을 찾기 위해서 다른 방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진아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시가 나와서 괜찮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경찰들이 다가오고 있는 걸 발견하죠. 뜻밖의 진아가 먼저 말을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요? 경찰들은 그녀에게 이름을 물어봤고 진아는 자신의 이름을 써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이라고 얘기했죠. 아직 아파트 안에 남아있던 아치는 경찰이 밖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현금 조금, 그리고 진아가 얘기한 몇 가지 물건을 챙겼어요. 그러다가 경찰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당황하며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욕조에 있던 써니와 헬렌을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죠. 이거 다 장난이었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요. 그리고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늦었죠. 나중에 경찰들이 건물을 수색했을 때 안전장치가 풀린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일로 경찰들은 살인 2건을 막을 수 있었다고 확신했어요. 그 사이에 진아는 요시와 함께 머스탱을 타고 바로 도망쳤습니다. 이 이후에 계획이 있었거든요. 먼저 써니의 면허증을 이용해서 써니의 계좌에 있던 5,000달러를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새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했는데요. 이 서류 작업을 그날 끝낼 수 없었어요.
진아는 일단 타고 다니던 머스탱을 빌려준 렌터카 업체에 반납하러 갔는데요. 거기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거기서도 자신이 진아가 아닌 써니라고 주장했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경찰들이 차 안을 수색했는데요. 차 안에서 탄피가 하나 나왔어요. 아치가 감자 소음기를 달고 공원에서 싸봤던 한 발, 그 탄피였죠. 그리고 트렁크에서 쓰레기 봉지, 솔, 노끈, 그리고 장갑도 발견했습니다. 의도가 너무 명확해 보였죠. 경찰은 써니에게 이 사건에 진아가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써니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었죠. 자신이 신고했던 사기 혐의로 지금 구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캘리포니아주는 살인공모 혐의를 한 것만으로도 살인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재판 첫날 써니는 담담하게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얘기했죠.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여줬어요. 겉모습부터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잠옷 차림에 화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정에 나올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판사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반쯤 감긴 눈으로 더듬더듬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어제 이 일로 엄마와 아주 크게 싸웠고 남자친구와도 다퉜는데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수면제 3박스를 샀어요. 이 말에 변호사는 증언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써니는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왜 먹었냐는 질문에 너무 화나고 흥분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다행히도 응급의료팀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법원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언론에서 아주 큰 관심을 받으면서 여론이 나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진아가 잘못했다는 쪽이었죠. 심플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아를 지지하는 쪽이었어요. 검찰이 생각하고 묘사하는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쌍둥이 둘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두 번째 그룹이 제일 많았어요. 특히 한인단체에서 진아를 위해서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금 특이했는데요. 한국에서 자매들이 싸우는 건 아주 흔한 문화라고 얘기했죠. 그걸 미국 경찰들이 아주 과장한 거라고요. 조금 과한 지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써니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감옥에 있던 진아가 써니에게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건 다 경찰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야. 나는 진짜로 내 물건 가지러 간 거였어. 그 전에 너한테 전화했었지만 계속 안 받아서 그냥 경고성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뿐이었어. 그러다가 일어난 해프닝이고 그 남자애들 둘이 총을 몇 건 했는지는 진짜로 모르겠어. 난 그냥 내 짐을 챙겨 오려던 것 뿐이었어. 진짜로. 절대로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고 써니에게 얘기했죠. 이 말에 써니는 동요합니다. 동생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써니는 이후에 한 TV쇼에 나가서 이 일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진아는 그럴 일을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받아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냐고요. 써니의 여기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럴 때마다 진아에게 의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후에 써니는 증언대에 서서 진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쌍둥이들의 어머니도 진아를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써니가 모든 걸 부풀려서 생각하고 있다고도 얘기했죠. 진아는 심리학자에게 어렸을 때부터의 엄마의 사이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방치당하고 학대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항상 엄마를 무서워했다고 말하면서 이게 자신의 모든 트라우마의 원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재판에 이용하는데요. 어머니도 이걸 알고 판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딸들을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진아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살인 공모, 절도 2건, 총기 소지, 불법 감금 2건이었어요. 1998년 5월 8일에 2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치는 16년, 요시는 8년형을 각각 선고받았고요. 진아는 수감 중에 범죄를 인정합니다.
언니가 너무 미웠다고 얘기했어요. 써니가 점점 엄마처럼 변해갔는데 그렇게 보일수록 더 배신감이 커졌다고 얘기했죠. 진아는 감옥에서 사회행동과학 준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 중에 1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영국인이었는데 진아는 10만 달러를 보내게 하기도 했죠. 진아에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힘이 있나 봐요. 20년 후 2018년 5월 24일에 진아는 석방되었습니다. 진아는 이후에 엄마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출소한 뒤에 또 새로운 공학 학위를 취득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어머니는 이제 주변에 딸 진아를 엄청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써니와는 그 재판 이후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요. 한 인터뷰에서 써니의 행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어머니 김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써니는 죽은 것 같다고 대답했죠. 써니는 죽진 않았어요. 하지만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씁쓸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이 스토리에서 진짜 악역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의견 남겨주세요.